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황재훈입니다. 오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아까 영상을 보고 나서 더 헷갈려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교육환경보호원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해오신 게 너무 많으신데 오늘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호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물리적 환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보건이라든지 또 약간 비물리적인 측면이 없어서 또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 현황서부터 환경보호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연구나 발표를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현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환경보호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아까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전 좀 더 큰 어떤 기본적인 것, 환경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법제도의 현재와 어떤 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의 정합성에 관련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교육 환경 패러다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도 및 정책은 보건법서부터 또 법률 제정까지 해왔고, 그리고 또 여기 교육청이나 오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평가, 또 주로 저희 같은 분야에서 관심 있게 하는 쪽이 이런 환경평가인 것이고요. 이런 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구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차 발표에서는 어떤 기관에 대한 한국환경보호원과 같은 기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교육환경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 또 그런 것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방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 플로리다 Safe Schools Assessment Tool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교육 환경 평가 항목을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설 환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또 보안이라든지 또 안전과 지역 사회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에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자 수익률 분석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또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EPA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서 학교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 원칙을 보시면 저희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으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저희는 뭐 통학로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바라보는 또 지금까지 해오는 것과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시설로서 위상이지만 제가 하는 도시계획이나 도시 설계에서는 공동체나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간의 연결성,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상당히 가치를 두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도시에서도 방제에 관련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가
학교 시설이 되어야만 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학교의 위치라든지 그것이 안전과 재해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는 혹은 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관련된 부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조금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학교 부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저희도 뭐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훨씬 좀 스텝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시설이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 보호환경 구역과 같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제한 행위라든지 또 뭐 제한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저희보다는 훨씬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쿨버스법이나 스쿨존에 관련돼서는 뭐 저희와 유사하지만 알다시피 저희는 뭐 학원 차량이나 학교 버스가 뭐 정지를 하거나 이럴 때 사실 다른 운전자들이 그렇게 고려를 하지를 않죠. 근데 아마 미국을 가보시면은 캐나다를 가보시면 정말 이런 스쿨버스가 섰을 경우에 운전자들의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사점을 좀 살펴본다면 교육 환경이 계속 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다른 샘플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저희와 같이 교육 영향 평가를 또 보호구역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스펙트럼이 넓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가이드라인과 좀 선택적 환경 체계를 보호 환경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 혹은 뭐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교육 환경이 어떻게 매치되고 어떻게 정합성을 갖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교육 환경 보호의 범위에서 좀 확장해서 재해와 안전, 지역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의 뭐 작은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이런 사실 환경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한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또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DB라든지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교육환경보호원에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물리적인 환경, 계획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다 보니 교육환경 평가에 관련해서 몇 개의 어젠다 혹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분진 소음서부터 뭐 사회적 갈등 유발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혹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도시공간 구조에 맞게 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교육환경 평가의 어떤 작성 대상과 여러 가지 표들 아마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또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기회가 있어서 10년 이상을 계속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때로는 참 편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과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직 보완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교육 시설 환경, 뭐 교육 환경, 네.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전체 과제와 맥락을 맞추는 입장에 본다면 교육환경 보호 가치 체계를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좀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 교육환경이라고 이렇게 우선 가제로 작성을 했고요. 현재는 학교시설 중심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평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지역 공간 구조와 어느 정도 관계 맺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민분들이나 요즘 어디를 가보면 학교시설들 주민분들 참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환경평가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환경 패러다임에서 좀 달라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발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단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입체성을 갖는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 과제가 한 9가지 이렇게 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한다라든지 또 지역 주민 참여 뭐 확대한다는 부분, 학부모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곳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갖으면서 그 지역의 또 중요한 거점 공간과 시설로서 자리매김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책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보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요즘 친구들 보면 대면에 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학교 시설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주민분들과 혹은 관련된 분들이 좀 대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눈맞춤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건의 역할이라고 좀 타이틀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좀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의 범위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통합권과 생활권, 사실 도시에서 모든 계획의 기본은 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그것과 통합권과 지금 일치되는 게 거의 없어서 도시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뭐 기준이 든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제가 입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300m, 단순하게 500m가 아니라 밀도가 높으면 그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밀도가 낮으면 그 거리는 넓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 공간 조직의 속성을 좀 살펴보고 통합거리 혹은 통합권이 좀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환경 보호 대상에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시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또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시설이 위험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이버가 더 좀 위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시설적으로 서베일런스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위해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다시 한번 재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열린 학교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간 구조와 좀 연계하는 것, 특히 저는 이제 도시 쪽을 하다 보니 학교 이제 요즘은 도시가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학교 시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학교 시설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많이 밟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상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공개공지나 대진의 공지나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평가나 아니면 환경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보는 그런 측면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맥락성을 고려한 평가 혹은 또 조성 방안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시설은 사실 도시계획 절차나 건축 행정 절차에 태워지지 않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그 내부적인 걸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세종시 행복중심 복합도시에서는 한동안 건축위원회에 교육시설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이관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속에서 좀 이행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밖에 나와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요즘 통합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설 결정을 할 때 좀 이런 도시나 조경, 도시 설계 분야 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환경 평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개발지하고 구심하고는 정말 교육 환경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구심이든 신도시든 간에 주변의 교육 환경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 환경 평가는 일회성으로 끝나죠. 뒤에 근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초중고보다는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얘기를 하면서 통합권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학에서는 통합권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좀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이 단독이냐 복합이냐, 그리고 순수 교육 시설이냐 특수 주제 교육 시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 환경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OX라기보다는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5개, 그리고 그 외에 10개 중에서 학교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3개를 더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선택적인 부분을 통한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정책이기는 하지만 좀 교육 환경 등급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시설은 교육 환경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좀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기준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등급이 점차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평가 기준의 리뷰가 좀 필요한데 요거는 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경사도라든지 뭐 공원녹지 기준이라든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교육환경위원회를 좀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이원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 중앙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좀 균등하게 상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중요한 교육 환경 보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전 검토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판정에 조금 스펙트럼을 넓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충북에서 하는 위원회와 인천에서 하는 위원회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균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중앙자문단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한 분씩은 지역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걸 모니터링하고 중앙에 와서 그걸 또 피드백해서 다시 또 다른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1분 초과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